금매는 사실 많이 소진됐어요. 상황 다 벌어졌고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살고 그럼 자연 발생적으로 전세 상승 압박에 있는 사람들은 매수할 거고 근데 공급은 없고 막 이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급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 있게 잡아서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에 브랜드 아파트 민간 택지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1년 반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공사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럼 결국 2029년 30년 때 풀린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3년 정도 4년 정도는 오를 것 같다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청약 전문가 원룡이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룡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제 청약 전문가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요즘에 이 청약 전문가가 보기에도 참 청약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매수를 하라. 네. 이게 진짜 현실인지 한번 좀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최근에 한 게 아니라 6년 전부터 했습니다. 2021년 사전청약 얘기 나올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게 2000년도 8월 9월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그냥 점수 안 되면 사라 하거든요. 6년째.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상담을 한 건 하고 왔는데 사셔라. 청약 포기하고 사셔라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청약을 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떤 뭐 로또 청약 이거 한 방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못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첨 확률을 고려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본인의 이제 그 지역마다의 편차가 크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64점 미만은 현실적으로 돈 되는 단지에 당첨될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비싸게 주고 분양받는 거는 괜찮은데 뭐 컷이 50점, 40점 나오니까요. 근데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64점을 유지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청약을 도전한다? 그러니까 배경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 비싸고 싸면은 당첨 안 되고 알면 빨리빨리 그 객관화를 해서 매수로 돌리자 이러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여전히 청약을 뭐 막연하게라도 먼저 기다리고 있고 그럼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기다리는 시간과 당첨 확률을 고려하면 그냥 차라리 사는 게 지금은 낫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면 내가 무주택자가 될 수도 있어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뭐 출산 특례나 비아파트 기준.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청약이 이리저리 살펴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포기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 은근히 청약 포기자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고스펙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그래요? 예를 들면 그냥 서울에 공시가격 5억 이하 3룸 빌라를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비아파트 기준이 높아지면서 평생 주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면서 32점에서 갑자기 37점에서 69점이 돼버렸어요. 이런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완전 고스펙이네. 그러면 강남권도 도전해볼 만한 곳이라 유지하시고 또는 자녀가 있어요. 한번 신혼특공으로 당첨된 적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또 생겼네요. 출산 특례. 다자녀 특공 가능하고 신혼특공 부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소득도 낮으면 당첨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은 알고 대응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요즘에 이제 현금 부자들만 청약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가점이 높은데 또 현금도 많아야 돼. 이런 그 소득과 또 제한을 뚫고도 순자산이 많아야 되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눈높이를 낮춥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전용 8사 기준 18억 동네는 5구 13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34평을 받다가 돈에 맞춰가지고 25평을 보거나 아니면 더 낮춰서 21평을 보거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판단은 괜찮아 보여요. 결국 평당가는 분양가는 평당가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소형 평형의 평당가 높아요. 그러니까 8사가 적정 분양가로 나왔고 그에 맞춰서 평당가가 24평, 21평, 17평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더 작은 평수의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점수에 맞춰서 자금에 맞춰서 한다. 그럼 땡큐. 요즘에 33평하고 25평이 역으로 이제 막 붙으니까 거꾸로 25평을 하는 게 뭐 길게 봐서 준공하고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 서울에 보면 8사 대비 5구가 90% 이상 가격대도 많더라고요. 근데 평당 따지면 분양에서는 70% 가격대 분양하다 보니까 그 차이를 먹고 가는 거는 그냥 차익 매매다. 주식으로 따지면. 사실상 뭐 같은 값은 아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방금 아까 이제 한 64점 뭐 60점대 후반이어야지 좀 고스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64점 정도면 어떤 수준이어야 그 점수에 도달하는지를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짧게 설명드릴게요. 무주택 기간 15년 유지. 혼인신고로부터 15년이거나 아니면 싱글이다.
만 30세부터 15년 이상. 한 45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양가족이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양가족 점수 이제 15점 가져가서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지나면 17점으로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3개 항목을 더하면 딱 64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5년을 무주택, 15년을 청약통장 가입을 유지했다 깔고 변수는 부양가족이에요. 그래서 2인 가족이면 59점, 네. 최고점 넘어갈 수 없고요. 1인 가족이면 54점. 그러니까 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한 명 있는 이제 3인 가족 정도면은 네. 사실상 갈 수 있는 게 이제 60점, 이제 64점. 네. 되니까. 근데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그런 분들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아이가 둘이거나 막 셋이거나 뭐 넷이거나 가족들을 뭐 이제 같이 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3인 가족에 당첨될 수 있었던 최근 사례가 뭐 있냐면 네. 뭐 레미안 엘라빈의 최근에 무슨 일 많이 나왔던 거하고 노량진 6구역, 네.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 이런 것들이 64점 미만 점수로도 당첨이 되었죠. 근데 반대로 그 점수보다 미만이라는 거는 야 이거 청약 넣나 안 넣나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라는 정도의 어떤 고분양가 논란 같은 거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시세 차이 클수록 컷이 높아지는 이제 정배열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건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청약을 앞단에서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시세보다 40%싼 것은 74점 이상 컷. 5인 가족. 그러니까 4점이면 5인 가족. 네. 아이 셋. 그리고 시세보다 30%싼 곳에 당첨받으려면 4인 가족 69점. 시세보다 20% 정도면 64점 3인 가족. 네. 그런 식으로 시세 차이가 없거나 10% 정도 된다라고 하면 50점 후반 전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는 게 요즘 시대에 맞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아이들도 둘 셋을 키우면서 또 집으로는 돈을 못 버는데 또 자기 소득과 주식 코인 같은 걸로 또 현금을 또 한 15억, 20억 만드셔야 이거를 이제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크게 하시던지. 네. 참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래 전부터 차라리 매수가 낫다고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일반 매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좀 사는 게 쉽냐 이거예요. 요즘 분위기 전체적인 시장의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 5월 9일 이후로 다주택 중과유예가 적용이 다시 되면서 금매가 쏟아졌었잖아요. 지금도 금매는 사실 많이 소진됐어요. 네. 근데 아직도 있는 지역이 있긴 합니다. 구축으로 따지면 한 20년 전후 단지들이 15억 안쪽, 한 12억, 13억대 정도는 아직 금매 가격이 보이고 사실 3월 초만 해도 네. 예시를 많이 든 이제 단지긴 한데 강동에 고덕자이가 있잖아요. 네. 고덕 재건축 단지들 거기가 국평 34평이 18억, 17억 후반이면 매물대가 한 10개 정도 다 있었거든요. 중층이. 근데 오늘 다시 조회 보니까 싹 빠지고 18억 중반부터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20억 전후의 금매들은 이미 이제 빠진 상태고 그 하위 단계 한 두세 단계 밑에는 아직 금매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4월 말이니까 네. 거래할 만한 분들은 다 했다고 봐야겠죠. 현실적으로. 네. 네, 지금 뭐 막판까지 뭐 조율하고 있는 분들 몇 명 빼고는 네. 아니면 이제 사기엔 좀 애매한 호가 정도 물건들만 좀 남았다. 그러면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5월 9일 전에 금매가 나왔다는 거는 5월 9일 뒤로는 물건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맞는 걸 이제 계산에 넣겠죠.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저기 정가를 시키겠죠. 그러면은 이제 양도세가 많이 중과가 되잖아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0%, 20%, 뭐 30%는 막 더 늘어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매수자들도 같이 안 사면 네. 그러면 좀 가격 상승이 좀 더딜 것 같은데 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는 그러니까 매수를 포기하는 분위기는 아닌 건가요?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분양권은 다운거래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근데 일반 기축에서도 양도세 이거 나 못 내. 근데 대신 싸게 해줄게 현금으로 갖고 와. 기축에서도 좀 다운거래가 있을 수 있다. 금 2kg 가져와라. 금 네, 뭐 코인 계좌 열어줘라. 코인으로 줘라.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결국에 이제 암 시장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어쨌든 참 이게 애매하긴 한데 현재 지금 시장은 하여간에 살 거면 5월 9일 전에 샀어야 된다라는 식의 결론으로 좀 가긴 가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재 정부가 막 규제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1주택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들도 지금 단계별로 폐지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규제가 더 강해지면은 집값이 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해지면 잡힐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고가주택의 기준이 사실 요즘 많이 올라갔잖아요. 전 그래도 아직 14, 15, 그냥 15로 할게요. 15 이하는 크게 영향이 없고 15 넘어가는 단지 지역들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지난주에 상담건이긴 한데 어떤 분이 현금 50장이 있대요. 50장이 네. 5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압구정을 못 산대요. 네. 그러니까 68억 이렇게 거래했던 게 금매로 59억 나왔어도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50억 더 현금이 10억 이상 있어야 되니 그러면 그런 단지들은 정말로 양도세 중과 계산해서 예전 호가 70, 80으로 내놓던가 아니면 정말 이거 팔면 이거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 폭탄 맞아서 정말 후려쳐가지고 아예 50억 후반대로 내놓거나 양극화로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매물들은 아예 네이버 부동산에 안 보이겠죠. 네. 소장님들이 갖고 있다가 너 정말 살 거야? 그러면 55 갖고 와 싸게 해줄게. 이런 식의 또 다른 암시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5억 이하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정부의 규제 방향이 약간 고가 주택들 위주로 좀 규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확대하든지 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특히 이제 뭐 장특공인이 뭐니 결국엔 다 종부세도 다 고가권이잖아요. 대부분 네. 해당되는 게. 네. 그러면 이제 고가를 규제하면 논리가 그거잖아요. 강남 3구가 눌리면 다른 곳들도 이제 멈춘다는 논리일 텐데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고가는 이제 멈춰 있고 밑에서 계속 이게 올라오면서 어찌 보면 약간 상승 압력을 만드는 뭐 규제가 풀리든 뭐 하나 좀 바뀌기만 하면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장특공은 최끝단에만 타겟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밑단에서도 타겟을 잡겠죠. 그 아까 잠깐 단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특정해서 말하기는 좀 그래도 어쨌든 뭐 무순위도 뜨고 뭐 아니면은 뭐 이거 너무 고분양가 아니야 뭐 노량진은 막 그렇게 나오는 것들도 사실 신축을 산다는 개념으로 치면 그냥 제값 주고 사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네. 모르고 사면 괜찮은데요. 네. 항상 같은 값에 더 좋은 게 있으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량진 같은 경우도 입주권이 분양가가 똑같으면 입주권 사는 게 나은 것처럼. 뭐 그렇죠. 그냥 중증 이상 뭐 차라리 더 좋은 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샤시도 더 좋게 네.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과 해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기존에 골라서 잡을 수 있는 입주권을 사는 게 낫고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하면 몰라 내 집만을 할래 그러면 그 선택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긴 조합 물건이 있는데 굳이 뭐 그거를 내가 정말 십수년 기다려가지고 겨우 모은 점수를 여기다 쓰는 게 좀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네, 근데 디테일하게 또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7억, 8억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입주권이 27억이면 프리미엄만 20억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론 최종적으로 입주할 때 대출 금액을 적용받는 건 동일하겠지만 실투자 초반에 들어갈 때는 그렇죠. 분양받으면 뭐 계약금 10%뭐 2억 5천만 있으면 됐는데 입주권 살 때는 20억 이상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좀 알고서도 선택을 못하는 입주권 매수자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약간 청약이 로또까지는 뭐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자금 운용이 조금 편해지는 정도. 네. 그 정도 역할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잔금의 유예 성격을 활용하는 거죠. 네. 여러모로 청약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서울 분양가가 보니까 한 1년 반 만에 한 30% 정도 올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뭐 네. 분양가를 막 지금 통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결국에 이제 신규 분양이 높아지면 구축들이 따라 올라가니까 이걸 누르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실제로 작동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작동한다고 봐요. 분양가를 누르면 아무래도 기축이 좀 덜 올라가나요? 네. 근데 오히려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기축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노량진 같은 사례가 그렇고 강남은 사실 그 분상제가 적용되어도 이미 또 한 채가 2020년부터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뭐 분상제 영향보다는 그냥 그 최상급지로 살 사람은 산다 그런 개념으로 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분양가 규제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어떤 무주택자분, 당첨된 무주택자한테는 뭐 수십억의 뭐 시세 차익을 줘버리니까 당첨된 분한테 너무 좋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될 만한 조합도 진행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거는 3년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분양가를 비규제 지역 상태였던 서울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후에 만약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분상제를 다 확대한다. 그럼 부작용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봐요. 오히려 줄어든다. 네, 예를 들어 노량진이 25억인데 분상제 적용되면 해봤자 뭐 10억이 빠질 게 아니라 2, 3억 빠질 거잖아요. 그럼 2, 3억 빠져도 조합원들의 수익은 클 거고 그 일부를 일반 분양자들이 나눠 갖는다. 이런 개념이라서 이미 한껏 올린 분양가를 이제 주유비처럼 네. 유류비처럼 내려간다고 확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규제 때문에. 과거에는 규제가 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눌려 있어서 이제 좀
많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으로 해봐도 많이 올라간다. 분양가가. 그 말은 역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대표님하고는 다른 의견이긴 하지만 분양가 전면 해제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분상제를 다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서울 전 지역으로. 네. 그러면 순효과가 있습니다. 순효과. 왜냐하면 청약 수요를 묶어놔요. 네. 왜냐면 결국 당첨이 안 되니까 두 가지잖아요. 포기하거나 매수하거나. 포기는 수요가 빠지는 건데 매수는 청약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거라 네. 결국 이제 호가가 낮은 것부터 거래가 되면 계단식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상승 압박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매수를 조금 멈출 것이다. 네. 반대로 그럼 조합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해보는 느낌이 나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한남이나 네. 뭐 성수나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곳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분양 예정인 곳들은 이미 국평 기준으로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로 예상을 잡긴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예시를 좀 들었던 방화 같은 경우도 조분가가 8사가 11억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기 전 지금 18억이고 받은 후에 한 15억에 분양 나와도 그래도 조합원 괜찮다. 예. 조합 그 분양가 정도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게 참 뭐랄까 누군가 하나 이득을 보면 누군가 하나 또 손해 보는 구조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접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분양가 상한제가 그러면 전면 만약에 확대된다. 네. 아마 그거를 할 확률이 높을 거로 좀 보거든요. 그래요? 그럼 제가 바라는 건데요. 왜냐면은 그거 말고는 이 성난 민심을 어떻게 잠재우냐 이거죠. 지금 앞으로 뭐 재개발 재건축 한다는데 그걸 다 조합원 준다고 하면은 이분들도 또 화가 나니까 네. 좀 같이 나눠 먹읍시다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허그 직원들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약간 중가라든지 중저가 지역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긴 있어요.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 아파트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네. 분산지를 묵냐 안 묵냐의 판단은 중요한 것 같고 노원구나 뭐 노도강이라고 불리잖아요. 금강구 네. 이런 지역은 분산제 적용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적용하고 쟤네는 적용 안 해 하는 또 형평성.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책이라는 게 뭐 하나 이렇게 뭐랄까요? 참 그때그때 바뀌니까 좀 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뭐 서울 집값, 뭐 경기도의 뭐 주요 도시들의 집값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오른다고 봅니다. 오른다. 네.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예전에는 막 여러 변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다 이 변수들이 오픈이 됐고 그럼 결국 전통적으로 공급 수요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급이 없잖아요. 이 상황 다 벌어졌고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살고 네. 그럼 자연 발생적으로 전세 상승 압박에 있는 사람들은 매수할 거고 근데 공급은 없고 막 이러니까 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급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급 부족한데 여기다 분상제를 걸어보면 공급이 또 잘 되냐 이거요. 그런 지역은 분산제를 그냥 놔두면 되죠. 전역이 다 부족한데. 그러면 지역을 따지면 고양을 분상제 해야 될까?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아, 그런 것들. 네. 아무래도. 용인을 분상제 해야 되냐? 그거 수지구만 분상제 하면 되고 이런 거죠. 네. 아무래도 어떤 뭐 많이 오른 곳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할 수는 있을 수도 있다. 그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공급이 좀 안정되고 하면은 좀 기다려 볼 만도 한데 당장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뭐랄까 공급 부족의 이 시즌이 좀 그래도 좀 해소되는 그 시기가 계속 뒤로 밀리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3기 신도시가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네. 확실한 그 토지 사용 시기를 모르겠거든요. 알아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여유 있게 잡아서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에 브랜드 아파트 민간 택지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1년 반이에요. 네. 그러면 요즘에 공사 기간이 3년이잖아요. 20층대 아파트. 네. 그럼 결국 2029년 30년 때 풀린다는 얘기인데 그 앞으로 3년 정도 4년 정도는 오를 것 같다는. 뭐가 없잖아요. 지금 공급이랄 게 없잖아요. 예, 그게 아무리 문제입니다. 따져봐도. 아무리 뭐 패스트 트랙 해도 뭐 신통이나 뭐나 해도 그 앞 단계에서 단계를 당겨주는 거지. 조합 설립되고 나서는 일반 재건축 재개발하고 네. 비슷하게 걸리니까.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누가 진짜 뭐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들어놓으면 또 진행이 안 되는 거고 토지 보상 안 되면 진행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좀 시간들이 정비 사업에 있다 보니까 결국 네. 또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도 지금 네. 청계산 쪽도 작년에 해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농사 짓듯이 뭐 공급이 많든 적든 항상 공급 계획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당장은 과거 한 4, 5년간 한 게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약간 보릿고개를 겪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청약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라 약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점을 기준으로 좀 고민하면 될까요? 가점과 나의 자산을 가지고 청약을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 살지 이걸 결정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제가 부동산 공부한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에요. 네. 뭐 용어부터 차근차근 알아간 게 아니라 가격이 그 입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대장의 아파트가 어디지? 얼마지? 그게 결국 입지고 가치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하니까 빠르더라고요. 지역에 네. 대한 이해도도 빠르고 그럼 반대로 자금, 대출 가능? 그러면 얼마까지 분양가 커버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사는 지역에 이 분양가가 맞아? 맞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이나 뭐 다른 구축을 사는 그래서 대출 자금에 따라서 예상되는 분양가는 충분히 지금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초보라도. 네. 왜냐면 청약홈만 돌아보면 용인의 분양가 요즘 얼마야? 뭐 수지구는 15억, 처인구는 뭐 7억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 지역의 분양가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5구 할지 8사 할지 이 작업부터 하게 되면 청약의 판단이 굉장히 하루 만에도 끝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뭐 가능할지 안 할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반대로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지금 초보자다 보니까 보통 초보자분들이 이제 청약을 관심들을 많이 가지니 그냥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야 되겠네요. 공부보다는 그냥 지도와 호갱론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와 호갱론어? 네. 근데 이제 청약 하시는 분들 막 그런 것도 모르시는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도 알고 좀 합니다. 아세요 이제는? 막 재개발도 공부하시고 옵니다.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연습 삼아 넣었는데 됐어요 하시는 사람들 맨날 올라오니까. 그런 분들은 청약에서만 내 삶을 대충 맡기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대충 맡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귀를 줄이지 않았나. 근데 네. 지금도 아무따 청약이 있습니다. 아무따. 이거 왜 대출 계산 안 했지? 자금 계산 안 했지? 계약금 10%, 20%인데 왜 계산 안 했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의 채널도 구독하고 이제 바이집 팬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스스로 노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생일대 최대 쇼핑인데 너무 좀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죠. 네. 이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수능 공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자산 투자라는 게 너무 가볍게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 전문이시죠. 원룡이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마용성만 돼도 사실 금액대가 엄청 비싼데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금 뭐 2, 30억으로 막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런데 거래가 되잖아요. 실제 집도 사시고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사냐? 네.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 누구는 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상담자들의 직업군과 소득, 자산 수준이 다 달라졌어요. 네. 원래는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초고 스펙 정도고 아니면 가끔 이제 전문직 분들 오셨는데 작년부터는 전문직이어도 부부가 부부가 전문지요. 네, 또는 법인 대표, 건물 있는데 집은 없는 분,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억에서 50억 정도 있는 분들이 오시게 되는 강남 시장이 되었어요. 네, 완전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통 서민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KB 부동산 부자 보고서 보면 왜 상위 10%가 10억 현금 갖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10% 10억 갖고 있는 분들이 반포에 청약할 수 있냐? 할 수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전략은 이제 잔금을 못 치잖아요. 그러면 뭐 20평형짜리 한 18억 정도 당첨 받아도 현금이 대부분 필요하다 보니까 네. 이걸 아예 주택담보대출 페널티를 3년 안고 가겠다. 네. 전세가 분양가 수준에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그냥 전세 주고 나는 그동안에 월세 준 다음에 페널티 받고 나중에 팔거나 아니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의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뭐 인생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네.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 대부업을 또 네, 네. 대부업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 빌리고.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인데 그분도 이제 처음에는 자기 돈이 최대가 한 9억에서 11억 정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또 이렇게 지원을 또 해주시니까 빵빵하죠. 갑자기 20억짜리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근데 돈이 또 있더라고요. 주변에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이제 가족들의 돈이 막 모이면서 또 집을 사시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때가 네. 너의 인성을 테스트할 때다. 주변에서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 네.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니 그렇게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은 또 없고 사긴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막 가족들 돈 빌려서 산다는 게 또 누군가는 또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빌려주는 사람보다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의 철학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예를 들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제가 만약에 못 먹는 반포를 10억 조달해가지고 어떻게든 등기 쳤어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포기하고 일반 과세 구간 보유 2년 이후에 날짜를 정해서 이때 얼마가 됐든 판다. 그 다음에 빌린 돈은 이자 쳐서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해서 다 산다. 이런 본인이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게 되면 결국 결정부터 매도와 대출 세금까지 첫 시작부터 다 정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봐요. 근데 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이게 세금이 또 있고 좀 한 2, 3년 더 끌고 가면 더 오를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빌린 사람이 한 4명이에요. 네. 2명은 무조건 갚으래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더 올라가고 대신에 나랑 차이 나누자. 그러면 그 차이 나누자는 사람한테 좀 더 조달해가지고 이제 상환하고 이런 유동성, 그러니까 변화구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출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득은 높은데 자산이 없잖아요. 근데 대출을 해주면 살 수 있는데 이제 대출 안 해주니까 뭐 이런 상황까지 가고 뭐 결국에 뭐 2-3명한테 막 빌려서 뭐 친구들끼리 모아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뭐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저도요. 대출을 해주면 그러니까 능력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뭐랄까 그냥 아니 연봉이 막 3억 5억이신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 근데 이분이 영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연봉이 5억인데 대출을 2억밖에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계속 규제가 더 강해지는 와중에도 과거에도 보면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뭐랄까요? 어디선가 돈을 가져오는 이런 분위기가 수그러들지는 않겠죠. 방향이 이게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끌어오거든요. 그렇죠. 이거 코스피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차피 주택 구입 자금을 주식으로도 많이 돌리셨기 때문에 네. 그 자금이 굳이 뭐 증여나 아니 빌려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산 굴려가지고 투입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조달 능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강해졌다고 봐요.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뭐 얘기했듯이 막 강남권이나 뭐 아니면 뭐 반포나 뭐 압구정 뭐 한남동 이런 데 같이 가격이 이미 많이 막 올랐어요. 막 초고가 시장은 막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투자적으로 좋은 매수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저는 그냥 재건축 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네. 예시 하나, 근데 개포 5, 6, 7단지 같은 경우 무조건 이제 입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관처 나고 곧 이주 철거예요. 그러면 이거 산다? 근데 40억짜리 반포는 못 샀는데 네. 25억짜리 개포 18평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올라간 신축보다도 개발성을 갖고 그 20%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상되는 시세보다 20%싼 18평에 27억짜리겠다. 근데 나는 그건 살 수 있는데 40억 못 사. 어떻게든 4인 가족이 비벼서 실거주하고 그때는 물론 학군 다 해야 되겠지만 돈이 버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개포의 신축이 바뀌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 몇 달 동안만 고생하고 네. 어차피 이주비 대출 받거나 나와서 주변에 월세 살면 되니까 그런 식의 일시적인 불편한 전략도 전 좋아 보여요. 실거주에 의무가 있지만 뭐 참고 조금 하면 그리고 좀 나중에 낫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재건축 뭐 재개발 개념이라면 그냥 이미 다 지어진 네. 근데 이거 뭐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뭐 신축급이라든지 뭐 그런 단지들도 많잖아요. 아 저는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네. 떨어지는 경우는 무섭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이게 수익성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수익률로는 도저히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 가격이 되지? 네. 만약에 5억 10억씩 뚝뚝 떨어져도 상관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사주면 땡큐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뭔가 규제가 갑자기 나오고 그러면은 막 한 5% 10%씩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단지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많이 오른 것들이 또 조정도 많은 것 같고. 그럼 앞으로 대출 규제가 조금 더 팍팍해질 거로 보세요? 네. 왜냐면 이게 대출 해줄 때 사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냐면 뭐 2년 뒤에 살 거예요. 내년 가을에 전세 만기돼서 그때 살려고 고민 중입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되면 누가 사게 해준대?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대출 규제 더 강해진다 그러면은 지금도 못 사지만 앞으로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6개월 1년 뒤를 점쳐서 결정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당장 상황이 되면 전세 만기가 내년인데요 또는 6개월 후인데요 상관없이 구해주고 나오면 되잖아요. 내가 전세 복비 주고 어차피 집주인은 전세금 올라가니까 좋아하는 상황이라서 네. 상황이 되면 굳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계산 나왔으면 달려가서 사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전세
를 이제 새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맞추고 이사하고 3개월 지났는데 그게 빼주고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될 상이시네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이동하는 거 뭐 이사비 아깝다고 딱 1년 더 살고 뭐 2년 더 살고 이동한다 생각하는 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맞아요. 이게 500, 1000 때문에 1억 5천, 2억을 놓치는 상황이 사람들이 되게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뭐랄까 이게 지금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도 언제든지 계약을 깬다는 생각으로 한번 리셋하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네. 거꾸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가요? 네. 그럼요. 그렇게들 해야죠. 무조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반대로 제가 무조건 팔아야 될 때는요. 전세 입자를 붙들고 김포지를 판 적이 있거든요. 네. 시세가 5억 2천이었어요. 5억에 일단 2천은 후려쳤고요. 네. 그 세입자분께 이사비 얼마 지급했을 것 같으세요, 대표님? 뭐 한 500 드렸네. 1000 드렸습니다. 1000이나 줬어요? 네. 그렇게 내보낸 적이 있어요. 왜냐면 팔았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4억 초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다행이었고 그 산 사람이 그러면 실망이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저는 시세보다 일단 2천 이상 싸게 팔았으니까 네. 당시에는 만족한 매수였었고 원주 같은 경우도 분양을 2억 5천 받았던 걸 3억 3천 5백인가 이제 시세가 3억 6천일 때 네. 500이나 이제 싸게 기존의 월세 세입자. 네, 월세 해봤자 3천에 80, 120 이렇게 돼요. 이사비 700 줬습니다. 이사갈 집에 2년치 월세 상승분에 이사비 플러스 200을 더 얹으니까 한 700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설득이 되더라고요. 네. 네, 원가를 주면 안 돼. 절대 안 움직이고 플러스 알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뭐 팔아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반대로 사야 될 때는 계약을 깨고도 나와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약간 그런 시기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결국에 지금 전 월세가 대란이고 근데 그게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 그럼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비아파트 쪽으로도 이 어떤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고 보세요? 아주 일부 일어날 것 같아요. 아주 일부. 그리고 이제 자녀 계획이 좀 있거나 점수가 몇 년 지나가면 소위 말하는 고스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비아파트 전월세를 사는 거는 주택 소유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만 안 받는다면 대출도 영향 없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공시가격 5억이야 전용 85제곱 미만은 청약시에는 비아파트로 여기니까 비주택으로 그런 청약 전략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월세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다 이제 세금까지만 이제 중과가 막 되잖아요. 이제 보유세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중과가 된다고 하면 이게 전월세를 더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조세의 전가. 이번 장에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거로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손해봐도 되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을 때도 밥은 제가 사는 주의였어요. 네. 근데 대표님도 그런 분이셨잖아요. 뭐 그랬죠 옛날에. 예. 근데 나와 같이 이제 마음이 넓고 웬만하면 내가 사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10명이 1명. 그러니까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왜 더 내? 무조건 너가 내야지. 정가하는 성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게 다 반영이 전월세 상승에 된다고 봐요. 최근에 노원에 어떤 집이 하나 나왔는데 올 리모델링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애착이 많은 집이기 때문에 뭐 아이가 있는 집은 안 받고 뭐 이제 30세가 넘은 뭐 신혼부부만 받고 뭐 면접을 볼 것이며 직업을 따지겠다 뭐 이렇게 조건이 붙은 집이 나온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을 관계가 지금 엄청 심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세 대란이고 막 월세 대란이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까탈스럽게도 해도 집을 보러 오는데 당연히 세금이라도 뭐 더 얹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맞아요.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도 요즘 보면 다주택자가 정말 중간 매물 팔려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심지어 빌라 아니면 전세 3억짜리에 요구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이더라고요. 네. 3천만 원 주세요. 그럼 나갈게요. 이사비를.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갑의 위치가 뭐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세입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지위를 엄청나게 이용하려는 성향이 되게 세요. 빡빡합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임대인만 나쁜 것도 아니고 네. 임차인들도 나쁜 사람들도 많고 뭐 서로 뭐 좋은 사람들도 많고 네. 자기의 어떤 그 입지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 뭐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책이 계속 바뀔 것 같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한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뭔가가 막 계속 나오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이 정책을 막 미리 예측해가지고 막 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 난 모르겠다 그냥 좀 심플하게 가자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막 정책이 시장을 뒤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어떤 투자를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깔고 가는 게 필요한데요. 정책
정책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수능이다. 무조건 수능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출도 안 나온다고 가정해야 되고, 세금도 엄청 때려 맞는다고 가정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유세 예상을 할 때도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 반영을 그냥 80%로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 공동명의도 뭐 18억까지잖아요. 이게 낮춰질 수 있다. 뭐 12억까지 이런 식으로 최저선을 잡고 결정을 하면 실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규제를 풀어줄 것 같아서 진입했는데 규제를 묶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피보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돈도 아낀다. 그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한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도 보수적으로 안 잡아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못 사는데 보수적으로 하면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사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소급 적용은 이제 안 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서 정해져 있는 걸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서 맞춰서 하면 되고, 이 대신에 이 대출을 더 해줄 거야. 잔금 때. 잔금은 6개월이니까 6개월 후에 대출 풀어주기,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 기준에 맞춰서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토어제를 풀어주길 기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예측해서 대응하지는 말라. 네. 그게 결국에 이제 부동산이라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뭐 팔 수 있고 뭐 살 수 있고 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한번 죄송해요. 처음 맞아보니까 알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계획은 다 많죠. 그렇지만 이게 막상 이렇게 해보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세입자까지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을 너무 예측하지 말고 수능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원룡이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좀 뭐랄까요, 재밌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심각한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강남은 조금 눌리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막 올라가고, 특히 이제 15억 이하대들은 뭐 불장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대출 여부에 따라서 지금 뭔가 시장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네. 보통 369라고 하잖아요. 3회 배수로 세금 대출이 다 연장선이 있는데, 과거에는 9억이었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수록 12억, 15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15억이 기준선이 된 건 맞습니다. 특히 대출이 딱 그 정확하게 선을 그어준 것 같아요. 실제 청약에서도 보면 같은 단지에 이제 면적에 따라서 15억 전후가 경쟁 차이가 엄청 벌어지거든요. 네. 10배 이상 차이도 납니다. 특히 강남도 그래요. 강남도 5구에는 막 2만 명 청약 들어오고 8사에는 5천 명 청약 들어오고 뭐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갈리는 심한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청약에서도 그렇게 경쟁률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는 그 몇 억이 모자라서 집을 못 사는 분들도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효과는 있는 건 맞죠. 네. 정확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출 규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이분들이 이거를 대출 규제를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고 또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지나면 그 대출이 아니라 현금을 또 쌓아놓고 또 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지 이게 수요를 아예 소멸시키는 거냐. 여기에선 좀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 안 해본 문제네요. 네. 근데 그러면 왜냐면 연봉 있는 분들이 또 한 7천, 8천 또 모아. 그래가지고 또 한 2년 동안 한 8천 모아가지고 이제 집 사러 옵니다. 이걸 또 하잖아요, 계속. 네, 아파트 값이 상승기에는 그 모은 돈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뭐 매수를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를 더 빡세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15억 이하는 6억인데 15억 이하를 4억이나 뭐 이런 식으로 구간별 다시 자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대출 규제가 한번 하기 시작하면 더 강하게 하는 경향을 좀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 15억 이하에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더 줄이면 청약이나 이런 데서 좀 영향을 더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청약은 항상 대출 규제에서는 좀 완화를 줬어요. 네. 비껴가는 길을 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투기과열지구 LTV가 40%고 동시에 6억 동시 조건을 제한받잖아요. 청약에서는 40%에 6억이 넘어가도 해줍니다. 네. 아마 그거 정도는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출 규제가 더 세게 들어오면 기축 매매할 때 기준을 청약에 빡빡하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청약에도 더 적용한다라고 하면 난리부르스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잔금 치를 때가 문제잖아요. 중도금 어떻게 해도. 그래서 현재 시세 기준으로 이제 지금은 13억의 분양을 받는데 예상되는 시세가 18억이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나는 대출 4억밖에 안 나겠구나. 그거에 맞춰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4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머지를 어디서 구하냐 청약하는 분들이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더 싼 거 뭐 우선 더 작은 평수라도 뭐 내 돈에 맞춰서 우선 넣는다 이런 것 좀 추세가 더 강해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전환되고 있어요. 원래 이 형상이 강남권에 있었거든요. 비강남권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보면 이제 대출 규제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그 막 가격이 뭐 거기로 막 붙어버리잖아요. 옛날에도 15억 초반 대출 안 해주니까 다 14억 9,900으로 막 붙어버리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모양새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똑같은 보세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더 세게 가면 정말 15억 이상 대출
아예 안 해주는 것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에서 집을 어떻게 사냐? 계속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네. 어떻게 삽니까? 누군가는 또 계속 사고 있잖아요. 못 사죠 뭐. 네, 포기하죠. 포기해요? 네. 아니, 그럼에도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10억, 20억, 30억 넘는 아파트만 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네. 사실 역 3억 아파트도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근데 결국 그냥 이때는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의 개념보다도 그냥 본업에 충실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 그 정도로 좀 마음을 고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너무 비관적이신 것 같은데. 왜냐면 항상 망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제가 아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강릉에 가요. 네. 또 마침 분양을 하는 게 있어서 전용 84 분양가를 보니까 5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망하면 강릉 가서 신축을 못 살 수도 있겠는데 그 옆에 아파트 24평 보니까 1억 5천이더라고요. 네. 망해도 그냥 저런 지방 가면서 하면 되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고 무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싼 아파트도 많잖아요. 사실 많거든요. 저기 뭐 고향 쪽으로 가거나 하면 뭐 엄청 싸지. 뭐 3, 4억도 있고 김포 가도 뭐 3, 4억짜리도 많잖아요. 네. 30평대인데. 그러면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아실 많이 보잖아요. 네. 아실에서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 탭이 있는데 제가 자주 보는 이유가 내 상황, 내가 있는 지역 꼭 관심단지의 현재 상황을 보기 위해서 봐요. 네. 그러면 기울기가 최상급지는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보다 하급지는 약간 기울기가 낮춰져요. 네. 그보다 하급지도 더 낮춰져요. 그리고 매매 상승 시기도 좀 한두 달씩 뒤로 밀려요. 그러면 현재 신축 기준으로 12억 정도의 동네들은 정고점 수준이거든요. 서울에서는. 근데 20억, 30억짜리는 정고점을 아득히 넘어서 20, 30% 추월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 기울기 그래프만 봐도 우상향 그래프가 아니라 정고점 21년 대비해서 아직 고점 안 온 데 있잖아요. 항상 그런 데를 보면 싸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서울에서도 보면 외곽지, 또 은평구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뭐 서대문구 쪽도 그렇고 그런 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악구, 금천구도 많고 지방 가면 더 많고 수도권 외곽 가면 더 많고. 근데 그렇게 결국 내 집 마련과 투자를 동시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투자도 같이 본다고 하면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아예 잠잠하게 있는 것을 사는 게 낫다. 근데 그걸 살 때는 공급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급이 많은 지역은 상승 여력이 아무래도 더딜 수 있으니까 공급이 적으면서도 입주장에 사면 무조건 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단지 오픈해도 되는 거죠. 네. 올해 하반기 10월 달에 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네. 불광역 쪽에 입주를 해요. 그게 금매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에 좋은 동네긴 한데 서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외곽이다 보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분명히 있다. 네. 그 아까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사람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서 약간 좀 포기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포기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가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지금 전세도 0, 월세도 0 이런 단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월세도 없는데 그럼 집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급함이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전월세 물량이 없다는 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사거나 뭐라도 사야 되거나 아니면 비아파트로 가거나. 그 비아파트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아파트로 시작해서 초반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주거 비용을 최소로 했잖아요. 그럼 본업에 집중해서 나중에 자산 이동을 이제 부동산으로 에세 파킹한다. 그때 시기까지 정말 빡세게 살아야죠. 근데 지금같이 막 이렇게 상승세가 시작되면은 뭔가 그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그냥 본업을 한다는 게 되게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돈이 뭐 상대적으로 없다면은 그렇게 그냥 해야 될까요? 네, 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네. 초기 재개발. 작년인가? 이 역삼동 이 일대에도 네. 신통으로 초투 1억 5천이면 샀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분위기를 타니까 뭐 3억 4억 피가 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주를 할 비아파트 돈에 맞춰서 했는데 그게 이제 정비사업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교집합 시켜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청약은 사실 공부가 많이 필요 없거든요. 네. 정비사업은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네. 갱신권을 쓸 수 있는 분도 있고 반대로 네. 이제 쓰려고 했는데 뭐 지금 집이 팔렸거나 뭐 정책 때문에 다주택자 물건이 팔려서 무조건 그 다음번 실소유자가 무조건 들어온다. 실거주자가 들어온다는 그런 물건들도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가는 분들은 뭐 어떻게 뭐 새로 어떤 사면 되는데 네. 갱신권을 쓸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갱신권을 써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안 쓰고 나가야 되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내 집 마련할 생각 있으면 그냥 쓰지 말고 빨리 사라의 주의입니다.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상승하면 허탈감과 그 허무함이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예, 여력될 때 사는 게 낫고, 근데 만약에 못 사고 다른 전세를 또 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통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60% 정도 하는데 갱신권 사용하지 않은 전세나 70%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사는 이 아파트 바운더리에 바로 옆 급지, 한 급지 밑에 가면 충분히 전세나 아니면 매매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플랜 B까지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들 끼고 전세 한 6, 7억에 사시는 분들, 실제로 현금은 한 2, 3억밖에 없는데 전세는 한 6, 7억 살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거 빼가지고 집을 살라니까 집값이 한 6, 7억짜리밖에 못 사는 분들도 막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뭐 경기도 외곽이거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뭐 되게 뭐 여기는 좀 뭐 이런 동네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데까지도 약간 좀 훈풍이 좀 갈까요? 갈 것 같습니다. 이 실제 사례로 상상을 돌려보면 김포잖아요. 서울 외곽지. 예, 출퇴근 가능한 범위에 있는데 마곡에서 실제로 밀려나신 분들이 많아요. 마곡이 뭐 15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7억이다, 8억이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한 4억 껴 있고 내 돈 3억 있잖아요. 네. 그럼 3억으로 절대 인수를 못 하니까 그 마곡에서는 그러면 3억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김포 그러면 신축이 6억, 7억 정도 하니까 거기를 사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직주 근접과 인프라, 그러니까 생활권의 반경에 따라서 외곽지에 뭔가 있냐 사실 다 있긴 하거든요. 북쪽으로 가면 의정부 양주도 있고, 동쪽으로 가면 뭐 경기도 광주도 있고, 남쪽으로 가면 화성도 있고, 오산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밀려나서 그게 망한 거냐? 그건 또 아니다. 거의 심기일전하면 된다. 네. 예, 저는 밀려난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동네를 사는 게 약간 겁이 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가는 곳만 계속 간다. 뭐 서울을 벗어나면 절대 서울로 못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면서 경기도로 절대 나갈 수는 없어. 근데 돈이 없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외곽으로 나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때는 인플레이션에 기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국가 전망에 내 사활을 거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신축 아파트를 토지대를 제외하고 그냥 건축비만 따졌을 때 한 3억 5천에서 4억이 들지 않습니까? 34평 짓는데 그러면 수도권에서 8사 기준 분양가가 6억 이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네. 신축을 6억대 산다? 그러면 일단 아쉽지만 사고 5년 10년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먹고 간다. 옆에 아파트 분양이 분명 7억, 8억, 9억 이렇게 나올 거니까. 네. 예, 그렇게 인플레이션 먹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전월세가 부족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거나 뭐 그렇게 주거의 안정이 좀 흔들리는 것 대비 조금 뭐 멀리는 가더라도 어쨌든 내 집에 사는 거면 훨씬 더 마음은 편하잖아요. 네. 뭐 그런 효과만으로라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네. 그리고 뭐 상급지만 오른 건 아니고 결국 평균의 획이고 만약에 비규제 지역에 어쩌다가 한 자리 마련했는데 또 살다 보면 1년에 뭐 2, 3천씩 뭐 3, 4년 모으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다주택자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진 않을 거니까 비규제 지역 갭투도 하나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난이도가 높아져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한 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겠는데 막 이거를 저쪽 갔다가 쪼개가지고 돈 모아서 뭐 갭투하고 막 이러면은 물론 성공하면 다행인데 다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거기다 좀 임대차 3법도 있으니까 계획갱신권 쓴다 그러면 또 못 팔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추천할 만 할까요? 아니,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돈에 맞춰가야 되니까. 저희가 바이집이나 이제 그 단지픽 같은 거 할 네. 때도 말씀드려도 되겠죠. 6억 네네. 이하짜리 컨셉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저는 신축을 좋아해서 신축 위주로 보니까 6억 이하의 서울 출퇴근 가능한 게 어딨냐? 지역으로 다 있죠. 김포, 당연히 다 골드라인 근처에도 있고 인천 검단 신도시에도 있습니다. 저 아라역이나 호수공원역 한 500m 바깥 범위에도 6억대가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의정부도 많고 양주는 당연히 뭐 4억대, 5억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근데 거기가 움직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 북쪽은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올랐다고 말하기 좀 뭐하잖아요. 가성비로 따지는 거죠. 의정부역 더샵 네. 링크시티라고 분양을 7억에 한 게 있는데 피가 1억이 붙어가지고 8억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금 7천, 피 1억 세전으로 뭐 그 정도면 또 괜찮은 거니까.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신축 위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돈이 적을수록. 예, 보다가 신축은 근데 24평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가족은 5인 가족인데 어떡하지? 그러면 연식을 10년, 20년 더 길게 보고 평수를 높이는 방법.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지금은 약간 재건축으로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신축이든지 뭐 이런 것들만 보시고 이제 중간 연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네. 그 재개발 재건축 뭐 어차피 안 되는 그 연식들 15년 20년 된 것들도 좋을까요?
네. 네. 좀 이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결국 부동산은 커플링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그러니까 커플링이라는 용어는 주식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같은 이제 A가 오르면 B도 오른다는데 그 커플링 현상이 부동산은 굉장히 더 쫀쫀하게 이어집니다. 네. 결국 A 단지 보다가 돈이 없으면 B 단지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 내에서의 등급 차이의 가격이 충분히 형성돼 있고 그 연식에서도 다 반영이 되고요. 이게 지역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강남을 동심원으로 외곽을 그리다 보면 저기 의정부가 8억인데 동탄도 8억이에요. 걔를 이제 가격 흐름을 동일하게 찍어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커플링이 심하다 보니 뭐 15년, 20년 된 아파트만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네. 신축이 올라가면 무조건 따라 올라가야 돼 있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겠고. 다만 이제 좀 시차가 있을 뿐이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평형 간의 이 불균형도 발생을 가끔 하거든요. 제가 홍제동에 2000년 입주, 그러니까 27년 차가 된 아파트죠. 거기 34평 가격하고 25평 가격이 동일하더라고요. 실거래가가.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뭘 사는 게 낫냐? 34평 사는 게 낫잖아요. 근데 34평 가격하고 42평 가격이 7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일시적으로 이 균형이 틀어진 거거든요. 근데 평균 회계로 가면 42평도 올라가니까 같은 단지 내 평형 간에도 불균형을 찾아서 보면 충분히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요즘에 이제 3인 가족이나 뭐 이제 둘만 사는 경우도 많으니 뭐 30평대나 뭐 40평대는 정말 비싼 동네들 아니고선 인기가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평형에 좀 이제 국평이 달라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진 거 맞고 비싼 아파트일수록 24평형의 평당가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24평이나 34평을 구매하지 못하는 또는 대형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예 4, 50평대 대형이거나 10평대 소형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이 약간 비서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싸게 산다. 팔 때도 싸게 판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 때 확실하게 싸게 살 수 있으면 사고 네. 반대로 그런 게 아니면 안 사는 게 맞긴 하고 평당가가 비슷하면 어쨌든 비선호를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네, 제가 한번 제 자랑 한번 하면요. 광명에 네. 영웅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왜 그 광명 1구역, 뭐 2구역 이렇게 분양할 때 네. 그 철산 뭐 자이 헤리티지 이런 것도 분양할 때 10평대 가자, 3구 가자. 근데 왜냐하면 그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자들도 소형 평형에 대한 그 비선호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당가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34평 평당가가 3천만 원을 분양했다고 하면 17평은 그냥 2,400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평균적으로 시계를 길게 보면 결국 절반 가격을 따라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틀어졌어 갖고 있으면 가성비는 17평이 더 좋아해서 실제로 4억 5천에 분양 받았는데 피가 막 2억씩 붙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전략적으로 평균 회기의 힘을 좀 믿어야 된다. 네. 지역도 그렇고 평형도 그렇고 뭐 평단가도 그렇고. 네, 믿고 있고 그렇게 저도 매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 이제 참을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던 분들도 한 6개월 지나면 저희 동네 막 올라가고 있어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차를 못 참으면 네. 항상 이제 우리 동네 안 올랐을 때 팔아서 다 오른 동네 사러 가잖아요. 네, 그럼 팔고 나면 우리 집 올라가고. 맞아요. 그 실제 작년 하반기에 죽전 동성 1차 아파트 유명 단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회원분이 고점을 잡았대요. 21년도에. 근데 언제 돌파해요? 그럼 제가 하반기 봅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돌파해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차익이 더 났더라고요. 네. 해피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네. 타이밍이 옵니다. 그냥 뭐 수지도 막 올라가고 뭐 다 주변이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네. 그 아까 잠깐 입주권 얘기도 해주셨는데 청약이 안 되면 입주권을 사는 건 어떻습니까? 재개발 쪽 가는 건 어떻습니까? 전 좋아요. 부산 얘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북한 쪽에 정비 사업을 일반 분양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일반 분양가 대비 그 구역의 입주권이 20% 이상 벌어지면 네. 당연히 입주권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30% 이상 벌어졌더라고요. 그럼 일반 분양자들은 사실 알면 네. 분양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입주권을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입주권 총매가와 분양가 이 차이만 20%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 20%가 기준이다. 네. 다만 20% 싸게 사는 대신에 현금 투입이 좀 많이 되는. 생각보다 근데 막 5억, 4억 이런 거는 현금 투입도 많이 안 되기도 하니까. 근데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0%죠. 네. 일반 분양가하고 입주권하고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돼요, 반대로? 그럴 똑같으면? 때는 노량진 자체의 가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의도가 재건축되면 얼마일까? 뭐 평당 2억 갈까? 뭐 이렇게 판단해서 노량진 사면 오케이고 평당 1억도 못 가겠지 하면 사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정부가 공공 분양에 대해서 그런 이제 공공에서 뭔가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공공 분양 쪽을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전략은 좀 유의미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의미합니다. 네, 기준을 딱 잡아드릴게요. 2009년도 이전 가입자, 정확하게는 청약저축가입자. 그러니까 청약통장이 총 4개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이 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요. 근데 예전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거든요. 근데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밖에 청약이 안 돼요. 네. 근데 2015년도에 이 가입이 중단됐고 2015년도에는 종합저축도 가입이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2009년 4월 이전에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리적으로 종합저축 가입자가 제일 많은 얘네들의 경쟁을 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식으로 따지면 18년 정도 된 이상 통장은 확실하게 공공 분양에서 우위가 있다. 그럼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한 2,200, 300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천만 원 넘어가면 가능성 있다. 과천 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공 분양을 만약에 넣으면 뭐 네. 그래도 안전마진이 뭐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보통 민간 분양보다 한 10%에서 20% 싸게 분양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공급이 잘 될까요? 공급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이 3기 신도시의 공공 분양 비율이 더 높을 거라고도 예고를 했었어가지고 오히려 민간 분양자 가점으로 당첨돼야 되는 분들이 상대적인 피해죠. 그렇지만 분양 시기하고 분양 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때려 넣는가. 지금까지 2021년, 2022년 사전청약 단지가 공공 분양이었거든요. 네. 그걸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본청약으로 공급을 해왔어요. 커트라인을 보면 2,400, 약 20년 된 통장들이 좋은 데는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이 되고 앞으로 공공 분양 3기 신도시에서 한다. 그러면 그 정도 선을 잡고. 그러니까 2009년 이전 통장은 저는 그냥 공공 분양 기다려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민간 분양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으니까 네. 전환을 해주거든요. 저축을 원래 종합으로 전환을 안 바꿔줬었어요. 근데 이제 해줍니다. 해서 동시에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천만 원 중반대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좀 한번 따져볼 만하다. 네. 그러면 그거보다 금액이 뭐 많이 차이 나면은 공공 별로 기다리지 말라. 네, 1,500 이하면 공공 분양하지 마세요. 그냥 뭐 살아. 지금까지 원룡이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전망과 그리고 지금 청약 시장 그리고 차라리 뭐 입주권이라든지 다른 대안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전방위적으로 공부도 해서 접근하라.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살 수 있으면 좀 사는 방향으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요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